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요즘 뉴스가 많아서 진짜 공부할 게 많았어요. 좀 쉬운 질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안보 분야에서 국한합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타이밍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여러 중동, 유럽 모든 상황이 이럴 때 이웃 국가끼리 자주 의논하고 그 인식을 교환하고 서로 어떤 공동 대응하는 그런 우리 입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 부분을 언급 안 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중국 입장이 반영됐겠죠. 우리 입장도 그렇고 비핵화 부분 언급 안 됐는데 이번에 다카이시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비핵화 부분이 뭐 논의되었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공감대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 얘기를 한반도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그 북한의 비핵화, 핵 해체죠, 핵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확인한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 양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근데 금융사 그 유명하죠. 그 나라에 있는 나라가 또 다카이시 지역구예요. 다카이시로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카이시 지역을 방문해서 같이 역사의 복원 또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가는 데 어떤 해당한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로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타이밍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북한 비핵화 부분을 좀 더 세게 이야기했더라면 아쉬운 뭐 있습니다만 뭐 안보 분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자,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게 두 이 말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 조선 반도에서 비핵화 이게 북한과 중국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이 있을 때는 이제 미군의 어떤 주한 미군의 비핵화를 포함시키고 북한의 비핵화가 같이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섞여 있는 용어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만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주한 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딱 북한을 딱 피자 찍어서 하는 거죠. 직접적인 대상을 강조한 거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북한과의 어떤 약간의 소통을 복원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북 전략 구상과 조금 고려해서 그냥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 이렇게 뭐 저 자신 옆에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든 북한의 비핵화든 갖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 부분을 직접 언급하고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북한이 좀 불편했을까요? 지난 10일 남한의 무인기가 영토를 침입했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산기슭 곳곳에 무인기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격추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북측은 삼성 메모리카드와 촬영 영상은 물론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공개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북한 측 영공을 침입한 무인기를 격추했고 격추된 무인기의 감시용 장비 분석 결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북측을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정권 교체 이후 겉으로는 대화 의지를 표명하지만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북한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화 명분을 차단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를 상당히 당적 차원에서 결론으로 도출시키고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다만 무인기의 운용 주체가 우리 군인지 민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자, 방금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 군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민간에서 날려보냈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은 우리 군의 입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라니까 신뢰를 해야 되고요. 북한 입장을 보면서 북한이 참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2014년에 예. 당시에 차관을 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차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무인기를 많이 보냈어요. 파주 백령도, 삼척 백령도 보내가지고 우리 군사 시설과 심지어 청와대까지 촬영가다가 이 떨어진 것을 발견되고 예. 풀린 것을 발견했는데, 북한이 2014년 그런 엄청난 무인기 도발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군이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북한군 총참모부 뭐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관계 소통 구조를 복원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군이 보내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되고, 예. 우리 군의 입장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데, 너무 북한이 과거의 도발을 용서하고 북한의 과거 도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그것을 모든 진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북한이 이번에 뭐 비행 경로도 보여주고 뭐 쭉 하는데, 이분서 우리 민간에서 그런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을 갖고 뭐 조속히 빨리 어떤 결론이거든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경위를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과잉 반응할 것은 우리 안보나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이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민간이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우리 군의 영공, 방호망을 뚫고 북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 우리 군의 그러면 경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인기 크기나 무인기 제척 고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척 고도. 속도 이런 게, 방공망이라는 것이 모든 걸 완벽하게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방공망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가는 물체만 잡고 예. 어느 정도 고도 이상으로 가는 것만 잡히도록 돼 있죠. 그걸 다 잡아내면 그 레이더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낮은 고도로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무인기가 탐지가 우리 방공망이 탐지가 잘 안 되죠. 예. 북한 역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를 보면은 지금 9월 4일 날 또 우리 무인기 침투하고 비행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격추시켜서 그걸 가지고 뭐 증거라 공개하는데, 사실 무인기를 아주 완벽하게 방공망에 식별해내고 조치하기가 좀 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벽을 요구하지만은 우리 민간 단체에서 만약에 무인기를 북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무인기하고 우리가 조류라든지 이런 다른 물체와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막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오물풍선 보내는 것도 우리가 탐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식별을 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 발표하고 나니까 북한 김여장 노동당 부부장 예남 정책 행동대장이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지도자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개꿈 꾸지 마라 해서 개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허황된 꿈. 그래서 찾아봤어요. 개꿈 반대말이 용꿈, 돼지꿈이에요. 돼지꿈, 용꿈은 좋은 일이 있을 그때 용꿈 꾼다 그러잖아요. 용꿈 꾼냐 그러잖아요. 예, 예. 신년에 용꿈 꿔라 그렇게, 돼지꿈 꿔라 이렇게 하는데, 개꿈은 허황되고 일어날 수 없는 꿈인데 참
용어를 써도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우리 정부 당국과 또 우리 정부에다가 김여정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 품이 없단 말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상스럽죠. 상스러워요. 개꿈 꾸지 마라. 예. 뭐 조사하자 하면 조사에 대해서 좀 뭐 같이 하자든지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지. 남북관계 소통에 대해서 소통 복구에 대해서 개꿈 꾸지 마라. 그런데 참 김여정 대단합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피에 초대해갖고 돈을 30억 써가지고 이렇게 환대를 했는데 예. 개성공단 파괴하고 또 이렇게 우리 당국이 간절하게 소통하자는데 개꿈 꾸지 마라 이러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에 상응하는 말을 하면 격조 없지만은 예. 그 사람의 의도를 그 개꿈 꾸지 마라 말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복구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좀 통일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13일 이렇게 연속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담화의 내용인데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당대표 대회를 앞두고 당 대회를 앞두고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그 명분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인기를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남북 관계가 대화가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대화하자 해서 대화된 것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대화가 재개된 경우가 있어요. 예. 2015년 8월 3, 4일에 보면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 있죠. 목함 지뢰. 예. 목함 지뢰 폭발해서 우리 군이 다쳤지 않습니까? 예. 다쳐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강도 높게 대응했죠. 대북 방송을 제기하고 당시 차관일 때입니다만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니까 북한이 대화자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목함 지뢰 사건이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를 텄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어서 7개항의 합의까지 그때 이름은 남북 고위급 대화 접촉, 고위급 접촉에 따른 합의를 했는데 예. 그 뒤에 또 합의를 안 지켜서 또 남북 관계가 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그래서 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쪽 개꿈 꾸지 마라, 망상 갖지 마라 이러는데 뭐 개꿈 망상은 뭐 좀 조금 감정 조절이 안 된 용어고 그래도 우리는 자꾸 대화 우리가 들어주고 대화하겠다 이래 갖고 대화가 물론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판단에 따라 다른데 저는 원칙 있는 대응 조금 더 기다리고 예. 좀 이런 원칙 있는 대응을 할 때 대화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북미 대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남북 대화까지 지금 끌어내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어요. 예. 시진핑과 대화하도록 돼 있는데 대화 기회를 통해서 좀 대담하게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군축회담, 예. 핵을 가진 국가끼리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전략가의 전망이 실려 있던데 예. 트럼프는 카드가 있죠. 트럼프가 먼저 경주 에이펙에 와서 날짜를 하루 늦춰서라도 김정은하고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 김정은이 시험 깠죠. 예. 내가 만나는 데 대한 신호를 보냈는데 뭐 답이 없었죠. 전혀. 예. 무시했죠. 무시했는데 중국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인 동북아 구상, 그 트럼프의 동북아 구상, 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긴장 국면에 끌고 가든지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한반도, 일본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좀 구상이 나왔고 지금은 확고한 것은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 앞에 대통령도 했지만 절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고하게 하는데 그 중심축으로 일본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또 다카시 정부가 될지 또 총선에 예고됐습니다만 일본과 미국과의 확고한 양자 동맹 관계를 축으로 다루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개인 생각을 어떨지 몰라도 미국의 전략의 입장에 봤던 북한 핵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면 예. 중동의 핵 문제가 도미노처럼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북한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문제 있거든요. 예. 제재를 완화해 주면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재 완화 문제는 미국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유엔 안보리 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한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이렇게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당근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졌을 때 북한이 필요할 때 대화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카드는 없지만 북한이 필요하면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란 시위 사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난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3주를 넘어서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틀 동안 12,000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초에 방송된 관련 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테헤란의 한 병원 밖에서 한 여성이 가족의 사망을 확인한 듯 오열합니다. 시신이 담긴 자루 수십 개가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544명이라고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 통신은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단체는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인터넷과 통신은 나흘째 차단돼 현지 상황이 이따금 전달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에 저격수를 배치해 얼굴을 조준사격했다는 등의 당장 확인이 어려운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اونا مصطفی دندون مسلحاً برنا خیلی از قیامت شده نمیدونم باید چیکار کنیم اصلا نمیدونم باید چیکار کنیم همچین اتفاقی تا حالا اصلا ندیدم 반면 이란의 관영 매체들은 자루 속 시신들이 시위대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이란이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미국이 먼저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자, 지금 김계영 기자의 리포트가 이번 주 화요일 보도입니다. 네. 시간이 좀 전이에요. 네. 지금 상황은 처음에는 뭐 2,000명, 6,000명, 지금 다시 12,00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은 또 사실 시위대를 통제하고 있고 지금은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뭐 KBS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것은 호메니 체제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저항이 예. 많은 유혈 사태를 낳고 있다. 그 예. 2,000명, 6,000명이든 이것이 하나의 뭐 자꾸 경제난 이렇게 대한 저항 이런 것이 뭐 촉발시켰지만 결국은 호메니 체제의 어떤 붕괴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예. 있고 여기서 많은 시민들이 죽으니까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나 서방 또 유엔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예. 트럼프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란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8,600만 되고 굉장히 큰 나라고 예.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다른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동의 다른 국가들은 왕정이죠. 그 세속적인 권력 지도자가 곧 종교적인 지도자에 겸임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신정 정권이죠. 여기는 신정 국가예요. 예. 호메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모든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체제인데 미국의 트럼프의 고민은 이 호메니 체제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구력이 굉장히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데 호메니 체제가 무너지고 났을 때 예. 이란 체제가 친미적인 국가로 남을 것인가, 예. 친미적인 대외 정책을 펼 것이냐 그런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예.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쉽게 개입하지 않겠죠. 예. 개입해서 그렇게 얻을 것이 없는 거죠. 또 그 1979년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는 시의 직후에 그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그래서 구출하는 작전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카터 정부가 재선 실패했던 예. 상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트럼프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호메니 체제가 최고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호메니 체제가. 예. 호메니 체제를 제거하고 붕괴시키고 교체하는 것이 미국 국가의 또 중동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하에 따라서 개입 예. 정도가 개입 양태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란 정부, 하메네이 정부가 지금 시위자들을 사형까지 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결국 최초는 극심한 경제 위기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 환율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란 화폐가 폭락을 해서 물가고 서민들이 이것 때문에 촉발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누적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예. 하나의 호메니 체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대한 정서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경제난으로 촉발된 거죠. 예.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팔레비라는 전 왕조가 26년부터 79년까지 유지됐던 팔레비 왕조가 좀 서구화된 계획을 추구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 서구화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또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외부 사조 유입이 되어서 예. 중동의 다른 국가와는 다른 어떤 시민의식이 자라고 있다 생각하죠. 그 이란이 지금 시위가 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터넷 차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외부 사조가 들어오고 또 예. 내부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도덕한 시위하는 시민에 대한 사살하는 장면 이런 부분 노출될 때까지 인터넷 차단하고 흑색 선전까지 하잖아요. 그 사진이 나오는 시체들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죽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예. 하는데 언론은 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라든지 매체는 인터넷 이런 자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제가 얼만큼 안 좋냐면 화폐 가치가요. 10년 만에 44분의 1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고물가에 통화 가치도 폭락을 했고 서민 생활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요. 국제 제재 때문에 또 이란이 제대로 경제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 두 나라가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거는 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니 체제에 대해서 가장 전략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핵무기 개발 문제였죠. 예. 중동 국가의 이란이 핵을 가지고 그 핵무기가 다른 중동 국가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핵 도미노, 핵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한밤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했어요. 예. 그러나 많은 핵 전문가들은 그렇게 미국이 했지만 이란은 역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 이런데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하메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갖고 있는 핵 문제지 예. 시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위에 어떤 일어나는 배경이 있다는 주장은 이게 하나의 우적 이론이죠. 하나의 지금 하메니 체제가 자꾸 이란 국민에게 그런 흑색 선전지 일종의 시위가 일어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작에 일어났고 그 시위 앞에 나선 사람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첩이다. 예. 이렇게 하려는 하나의 정치 프로파간다 선전이지.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배후에 조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지금 이란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측면 이거는 하메니 체제의 흑색 선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체포자 자백을 통해서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자백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고문에 의한 강요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소셜 미디어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자, 이란의 애국자들, 시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 군사 개입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할까요? 전체적인 트럼프 정부의 대외 군사 전략에 따르면 콜리베라는 정책 차관보가 쓴 거부 전략이라든지 전체 보면은 불필요한데 개입을 최소화시키겠다.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또 이란에도 한밤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한번 한 건데 지금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해서 단기 개입을 해서 호메니 체제를 붕괴시키고 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고 예. 개입의 성공과 관련해서 개입하고 이후의 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개입을 결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개입을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그 시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응원을 통해서 예. 이란의 어떤 반정부 세력이 자연스럽게 시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 그러나 그 지원을 통해서 또 그 지금 군사적 개입은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가 결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 좀 신중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습이 지금도 저런 임박했다는 뜻이 그거죠. 예. 애국자들의 기간을 점령하라는 건 미국 군이 점령하기보다는 시군들이 시군들이 예. 직접 이란의 개입을 그렇죠. 기관을 점령하라. 새로 이제 시군이 그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과는 내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되어 있다. 예. 이런 메시지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곧 공습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중동의 최대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일부 병력이 철수했고요. 왜냐하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란이 그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철수시켰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이 지금 이란에 있는 자국 국민들한테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또 영국은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어요. 자, 그렇다면 곧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폭격 같은 공습이 아니라면 군사적 옵션은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봤을 때 이런 트럼프가 이런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조치를 이렇게 해석될 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란의 상황으로 봐도 우리도 교민 철수시켜야 되고요. 예. 자국민 다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인접군에 또 비상태세를 갖춰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걸 공습 임박으로 해석하는 좀 과한 비약,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 트럼프 논리 대통령이. 비약으로 예. 볼 수 있고 미국의 대외 전략을 추구하는데 직접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이란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시위를 주도한 지도자들과 긴밀히 접촉을 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직접 개입보다는 어떤 간접 개입 형태로 이란의 정치 질서를 자연스럽게 바꾸고 미국 개입이 없었다는 식으로 한 것이 미국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 실질은 개입하되 예. 개입의 어떤 증거는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질서를 바꾸는 그런 정보를 택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기습해서 잡아서 지금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혹시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 타격이죠.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까?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 지금 마두로는 어쨌든 미국이 마두로를 기소한 상태예요. 예. 마약 왕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를 우리 미국의 사법 당국의 기소를 집행해야 되니까 예. 기소권을 집행하는 차원에 했다. 그러니까 뭐 명분을 만들었던 거고 하메네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더 크다. 후폭풍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하메네이는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란 국민과 이란의 시위군중이 선택하고 해야 될 과정이지. 예. 미국이 가서 여러 가지 정밀 타격을 해서 여러 가지 신변을 위협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또 트럼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후폭풍이 예. 너무너무 크죠. 자, 그러면 최근에 트럼프 특사가 미국의 망명 중인 팔레비 전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79년 이전까지 이란을 통치했던 팔레비 왕조죠. 자, 그런데 팔레비 전 왕세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 요구도 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정권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를 했죠. 지금 하메네이 정부가 좀 미국과의 어떤 협상, 타협하자라고 요청이 왔다 이런 발표도 하는데 다목적으로 지금 구호 중에서 이란 시위 군중들의 구호 중에는 팔레비 왕조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있어요. 예.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세심하게 시위 군중들에게 하메네이보다는 시위 군중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 시위 군중의 힘으로 이란의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그 팔레비 왕조에도 힘을 실어주고 다른 시위 군주에도 힘을 실어주고 또 그
시위하는 학생들의 그 영상들 이런 것을 전 세계 유튜브에 이제 공유하도록 해서 전 세계가 이 시위 군정들의 힘을 실어주도록 이 분위기 만드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공습까지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것 같다. 공습을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걸로, 공습을 해서 예, 당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이 얻을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뵐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미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에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돈을 써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란드를 완전히 독립시켜 덴마크에서 분리시키고 미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그린란드 주민 대다수는 독립을 원하지만 미국 편입을 원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현금 살포 계획은 이런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군사동맹, 나토가 유지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관계의 근본인 나토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유럽을 향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풀이됩니다. I guess my advice to European leaders and anybody else would be to tak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eriously. 더 이상 허풍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그린란드 매입부터 군사력 동원,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주둔한 미군의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 1인당 1억 4천만 원까지 주겠다. 자, 트럼프다운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린란드 총리가 현지 시각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덴마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린란드는 지금 뭘 우려하는 겁니까? 그린란드는 지금 이제 자기들의 덴마크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과 투쟁을 통해서 예.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국가예요. 자치정부죠. 그래서 2009년부터 완전히 자치권을 획득해서 총리와 또 독자적인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연방처럼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외교와 군사에 대해서는 덴마크가 하도록 하는 덴마크 왕국의 구성원으로 남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린란드에서 이런 거죠. 현상을 놓고 보면은 미국은 현상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예. 덴마크 일원이 되어 있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미 합중국의 일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고, 그린란드는 이 기회에 좀 더 자치정부를 넘어서서 좀 독립국가로 가겠다 열망이 강해요. 독립국가로 가겠다 열망이 강하고, 덴마크는 덴마크 일원으로 남기겠다. 근데 남기는데 미국의 요구를 좀 많이 들어주겠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군사적 사용 권한을 좀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현상 변화를 원하는 미국, 현상 유지를 원하는 덴마크, 또 현상 유지 속에서 좀 자치정부의 고도의 자치권을 더 넓혀가려는 그린란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지는 단호한 것 같아요. 이게 한 100억 달러 사겠다 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도 얘기했던 거 일기 때도 그 앞에서도 그린란드에 대한인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는 그래도 그린란드를 갖고 가는데 국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서방구 나토 국가 또 유럽의 안보와 관련해서 골든돔의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 덴마크가 그럼 나토가 붕괴될 것이다. 그 나토 체제가 붕괴될 거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거기가 전혀 주눅이 안 들고 나토냐 그린란드냐 그린란드를 택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미국이 뭐 트럼프 임기 중에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과는 다른 관계로 변화시키는 외교적 노력도 하고 군사적 힘도 과시하고 있어서 조금 뭐 지금 그린란드하고 저 덴마크하고 국무장관들이 만났죠. 만났는데 입장 차이가 만났습니다. 입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없는. 자, 그린란드 혹시 지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골든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그린란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어망 구상, 이 골든돔입니다. 이 왜 미국이 전략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 트럼프는 이제 잠재적인 어떤 경쟁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저게 영국을 기준으로 서방구예요, 그죠? 예. 영국을 쪽 서쪽이고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 가깝습니다. 그린란드.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분류돼요. 예.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 일부예요. 유럽 대륙이보다는. 예. 그래서 미국은 저 그린란드를 확보할 경우에 군사적으로 그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략적인 메시지고 그 안에 미국의 저 그린란드에는 우리보다 한 16배 영토죠. 예. 수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 그래요. 예. 동토 지역에서 개발되는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광물 자원을 이제는 워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광물 자원을 막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돈으로 구입해 720만 달러 구입한 게 알라스카거든요. 예, 그렇죠. 그린란드 1870년대 그때 했는데 그린란드를 일단 군사적 이유로 확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하나의 세계 패권을 몇백 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어떤 보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이 3자 회담을 열은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자,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나토군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급파했어요. 그리고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해볼 테면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작전이 북극의 인내 작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무력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할까요? 지금 뭐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3자 회담이 결렬되었지만은 덴마크와 미국 또 그린란드가 후속적인 실무회담을 TF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예. 이 문제 그린란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토 국가들은 지금 덴마크 편을 들고 있죠. 덴마크가 협상하고 있는데 덴마크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작전이지 저기 미국과의 군사적인 어떤 충돌에 대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는 건 너무 과한 거예요. 비약이고. 예. 그래서 덴마크가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 예. 나토는 덴마크 편을 들고 있다. 덴마크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준 거지. 나토 지금 군대가 미국과의 그 군사 작전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시위가 아니고 인내 작전인데 미국은 나토 의지를 의심하지 마라. 예.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보지만 그린란드에 대해서 덴마크와 미국이 후속 실무회담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 미국이 원하는 그린란드의 어떤 군사적 사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양보를 하는 부분이 좀 논의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리고 그린란드의 그 차선의 해법은 뭘까요? 지금 군사력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최선의 해법은 이제 그린란드도 이제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예. 선거에서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덴마크의 구성원의 일부, 덴마크 왕국의 일부임을 포기하고 또 그 크림 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것처럼 예. 그린란드의 그 대표성 있는 정부나 의회가 미국의 일원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의를 하면은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가장 최선이죠.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바뀌어서 지금의 총리는 지금은 안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총리는 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그린란드 일부가 덴마크 일원이 아니다. 덴마크 왕국의 일부가 킹덤의 일부가 아니다는 선언을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과의 관계 다른 관계로 미국의 일원이 되는 관계로 선언해주면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억 4천만 원 준다는 것도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대한 그 자치정부 잘 뽑으라. 미국 좋아하는 정부 뽑으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이제 석유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한 수익권도 뭐 나누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선뜻 들어간 걸 주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90년대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 국유화를 해버려서 미국의 그 많은
엑슨모빌이라든지 많은 메이저 그 정유 회사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 정유 회사가 석유를 개발 못한 것도 손해지만 미국 안에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원유에 적합한 정유 시설이 많은데 정유 시설까지 가동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거죠. 미국 트럼프에게 미국 기업들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그 행정적, 법적 인프라를 깔아달라는 거죠. 그거 될 때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트럼프가 미국 기업이 가면 안전하게 돈을 장기적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때 들어가도 되죠. 행정적인 조치가 다 완료되고 그럼요. 그 일할 때 전혀 국유화로 다시 옛날 그 90년대 같이 약간 민족주의 성향의 베네수엘라 정부가 들어서 다시 국유화시키고 시설도 못 쓰게 되면 또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데 미국 기업이 더 해줘. 제가 기업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석유 사업 국유화를 선언해서 그때 많은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거죠. 엄청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국유화를 좀 해가는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죠.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미국의 불만이 그 메이저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죠.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설 이후에 협상은 지금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황 상황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배송하는 물류센터가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구조대가 잔해 속에서 부상자를 옮깁니다. 갑작스런 폭격에 작업 중이던 인부 등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습했다면서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에너지 시설들이 또다시 주요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일 포성이 끊이지 않는 수도 키이우는 이번 공격에 인구의 70%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도 했습니다. 키이우를 고립시키고 시민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혹한기를 틈탄 공습에 유엔 차원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 미국 측 입장이 강경했습니다. We condemn Russia's continuing and intensifying attacks on Ukraine's energy facilities and other civilian infrastructure.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유럽과의 국경 지역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확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평화 구상을 막은 것도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Пока киевский главарь не придет в чувство и не согласится на реалистичные условия переговоров, до тех пор мы будем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военными методами.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사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지난해 민간인 2,500여 명이 숨지고 12,000여 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대부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우리 송영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러시아 쪽 인터뷰가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협상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 자, 이 말은 영토를 빨리 내달라. 이런 얘기겠죠. 항복하라는 얘기죠. 돈바스 지역 전체를 지금 80% 점령하고 있는데 20% 점령하고 있는 지역 플러스 20% 더 보태서 러시아에 내주면은 평화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러시아가 압박하고 있는데 젤렌스키한테 항복하라는 것고 지금 공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키이우라든지 러시아 대도시의 공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안 좋아하도록 하는 염전사상을 만드는 거죠. 전쟁의 고통을 계속 가중시켜서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면서 젤렌스키가 여러 국민들을 굉장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평화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젤렌스키다. 뭐 키이우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니까 또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직격했어요. 젤렌스키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인데 자꾸 젤렌스키를 공격하고 또 푸틴은 또 미국을 칭찬하고 트럼프를 칭찬하고 트럼프가 좋은 구상을 내놨는데 유럽과 서유럽과 젤렌스키가 그걸 안 받아들이게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푸틴 편인지 젤렌스키 편인지 저도 헷갈려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지금 젤렌스키하고는 협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젤렌스키에게
어쨌든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느낄 때는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 베네수엘라에 대한 또 미국의 영향권을 인정받고 또 그린란드라 이런 문제 전략에 있어서 러시아에 방해받지 않으려는 이러한 그랜드 구상을 갖고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전 협상은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전쟁 기념관 소식 한두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한 페루 대사가 방문했다고 하는데 6.25 전쟁 때 페루도 참전 국가였습니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물적 예. 지원을 해주는데 페루 대사가 정중하게 이제 찾아온 이유는 예. 페루의 아주 국가 지도자급 국회의원 두 분이 오니까 예. 좀 같이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분하고 어제 왔었어요. 같이 예. 제가 오찬을 했는데 페루는 자꾸 특별한 나라예요. 저도 페루의 정부로부터 10여 년 전에 11년 전, 12년쯤 전에 페루 국가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십자수 훈장을 받은 예.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FA-50 경공격기 수출을 해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간 적도 있어서 페루 지도자들 제가 따뜻하게 영접을 했는데 지금 페루가 그 이후에 이제 경공격기 수출하고 방산 분야에 계속 협력을 했는데 지난해도 방산 분야의 협의체를 운영을 한 적이 있고 지금 또 보니까 전차라든지 다른 방산 분야의 지상무기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예. 우리 기업들이 그 지금 공항 만드는데 공항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고 또 공항 건설도 관여하고 있고 특히 그 고속철도에 또 참여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페루 의원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해서 잘 좀 우리의 어떤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의 어떤 페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잘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런 공공외교를 수행했습니다. 잘 해주겠다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짧게 한번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호국 인물 이재태 육군 소장, 베트남 전쟁에서 유명한 분이셨죠. 예. 강제구 모르시죠? 강제구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예. 강제구 그 당시 대위가 훈련 중에 이제 수류탄이 터져서 예.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서 부하들을 보낸 미담이 강제구 부대, 그 제구 부대란다. 월남 갔던 그 부대 이름이 제구 부대인데 그 예. 부대 대대장 중에 한 분이 이재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재태가 월남전에 영웅인데 그 당시 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맞은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고 예. 그 이후에도 그 부하들을 제일 먼저 치료하게 하고 나중까지 치료 끝나기 전에 치료를 거부했던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고 나중에 뭐 장군까지 하셨습니다만 이분의 그 창군인 정신을 선양하는 행사가 부인이에요. 예. 사모님이 참석을 하고 자녀를 참석했었는데 창군인 정신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 창군인 정신인데 고맙게도 굉장히 바쁜데 서산 지역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예. 우리 선양 행사에 직접 참가해서 예. 선정 발표도 해주고 리셉션까지 와서 그 가족들을 격려해주고 참석자들과 같이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1966년 2월에 베트남 전쟁 때 영웅이었고 이분 소장님 워딩 말 중에 부하들 먼저 치료하라.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이 아주 마음에 좀 가장 뭐 그렇죠. 갈비에 총알이 갔는데 여기 갈비뼈 사이에 총알이 지나가서 생명을 건졌다 그럽니다. 기적이죠. 자, 장시간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